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얻기 마련인데요. 이 말은 시장이 흔들려도 전략만 잘 세운다면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대비, 오늘 준비한 특별한 강의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트남자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일단은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겠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이미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다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부의 흐름을 읽는 첫걸음 경제 지표 이해하기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트레이딩을 하실 때 그때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발표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 계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경제 지표를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 FOMC에 관련된 회의록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 미국 FOMC라는 거는 일단은 단기 금융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고 공개 시작 조작의 방침 등을 결정을 한다. 자, 일단은 최근 FOMC가 있었죠. 이 최근 FOMC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금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미국의 경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례 회합이다. 자, 1년에 8회예요. 45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즉 향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최근 금리는요, 0%에서 0.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관점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용과 여러 가지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자산 시장의 폭락장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FOMC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고, 현 시점에서 예를 들자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금리 인상 여부를 예측한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준금리, 즉 0에서 0.2%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다음 있을 FOMC에 대해서 혹여나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결국 중앙은행 측이나 아니면 이제 연준에서 물가를 제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물가가 올랐으면 물가를 내리게 하려면
시중에다가 유동성 푸는 거를 축소를 해야만이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오늘 즉 FOMC가 다음에 있을 FOM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점은 뭐 당연하게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해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자산 시장의 폭락이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OMC에 대해서 뭐에만 이제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리 의사 결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인플레이션을 통한 채권 매입 축소 얘기가 나온다. 즉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 뭐 해외 선물도 그렇겠죠. 폭락장이 한번 큰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 즉 글로벌 경제 지표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미국 FOMC 회의록 아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간단하게 실업률, 즉 실업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좀 첫 번째부터 실업자가 매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를 통계화한 것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자, 두 번째, 실업률의 증감을 미리 예측해 하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업수당을 많이 타갔어요. 그렇죠? 실업수당을 많이 타가면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실업수당을 많이 타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실업률이 보통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사실 경기가 위축되는 여기 나와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경기 위축. 자, 감소하게 될 경우는 경기 성장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지표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증시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점은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기가 위축되면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도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모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해외 선물을 하시든 뭐 옵션을 하시든 뭐 주식을 하시든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고용보고서 선행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구분을 한다. 자, 고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얘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를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고용보고서를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요새 ISM 제조업 지수 막 되게 많이 나오죠.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경제적인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발표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지금 아직은 경제 성장을 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 즉 구매하는 사람이 느끼는 경기라는 얘기예요. 뭐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신규 수주. 자, 신규로 물건을 주문하는 그런 건수와 생산,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물품 인도, 재고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산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주문 들어오는 느끼는, 즉 주문을 해서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했다. 생산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자, 세 번째, ISM 제조업 지수의 기준선은 50이고, 자, 지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50 이하거나 50 이상이거나
이런 지표가 수치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지표를 보고 ISM 제조업이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50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일어났던 ISM 제조업 지수는요. 상당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을 축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상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꼭 보셔야 된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제 지표 중 가장 먼저 발표되어 경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자, ISM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FMC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를 또 보면은 이게 지표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업률 아니면 뭐 고용 그다음에 뭐 ISM 제조업 아니면 뭐 내구재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한번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 경제적 지표 보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고용보고서 비농업 부문인데 자 일단은 우리 미국의 국가는요 농업 국가가 아니고 비농업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농업적으로 일하는 이제 나라들 주마다 다 있죠. 하지만 비농업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비농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런 날에 고용보고서가 즉 비농업 부분이 있는 지표를 앞둔 날에는 사실상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상 뭐 일단은 지표 매매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고용보고서 즉 비농업 부문을 보게 되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고용을 보고 나서 경제가 아직 위축된 상황이지 또 다른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지표를 보고 나서 우리는 경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월간 고용 변화 형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말씀드렸죠. 월간. 자, 월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월 기준으로 따지고 월간 고용 변화가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계속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지 아니면 좀 위축된 상황인지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 지표에 대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GDP 4대 요소 중 소비와 관련해 고용 지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자, 여러분들 GDP가 뭡니까? GDP. 자, 총생산입니다. 총생산. 우리가 뭐 GDP 4대 요소 중에 좀 많이 있지만 뭐 수출도 있고 뭐 재정도 있고 거기에 부분에서 소비는요. GDP의 70%나 차지합니다. 70%. 그러면 여러분들 고용 보고서 즉 일자리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소비도 관련이 크겠죠. 우리가 일을 구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형태, 그런 형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GDP 4대 요소 중 소비와 이제 또 포함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더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발표를 한다. 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발표한대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는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이제 주식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레이딩 하실 때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진짜 나스닥 지수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거의 뭐 한 200틱에서 300틱 정도는 거의 막 한 번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움직임이 크게 한번 나오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꼭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많이 타가겠습니까? 안 타가겠습니까? 안 타가겠죠. 왜냐하면 일을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많이 챙기니까 고용이 오히려 안 좋게 부진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많이 챙기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국면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라면 일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발표됐던, 즉 5월 7일 날 발표됐던 이 고용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온 결과는 결국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많이 챙겨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보고서, 즉 연준이 얘기하는, 즉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고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관련해서 논의를 해볼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회복되면 오히려 이런 언지를 주는 게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시장, 또 뭐 계속 자산시장 이제 관련돼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산시장이 떨어지냐 올라가냐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와야 된다. 안 좋게. 근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올 수는 없고 미국이 어느 정도 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결국 고용은 내년 2022년도쯤에서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즉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 아니면 테이퍼링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내년에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연준의 금리 결정, 잠재적 인플레이션 수치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또 같은 얘기죠. 금리 결정.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고용이 좋게 나오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고용이 좋게 나오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고용이 좀 회복됐네. 그럼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성장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즉 0%,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 그럼 이런 제로금리 자체가 굳이 고용, 즉 일자리가 회복됐는데 제로금리를 유지하겠습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고용과 관련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고용이 좋게 나오면 금리 결정을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용이 안 좋게 되면 바로 다시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키거나 최근에 그랬었죠. 5월 7일 날 발표됐던 고용이 부진하게 오히려 100만 일자리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상치보다 오히려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결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미증시 나스닥이 반등이 크게 왔었습니다. 5월 7일. 즉 고용보고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최근 미증시가 많이 좀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고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용이 좋은데 고용이 안 좋은 상태로 발표가 났었죠. 5월 7일 날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우려했던 점은 금리 인상인데, 즉 고용이 회복이 되면 금리 인상을 우리는 우려를 해서 최근 미증시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즉 하락에 대한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이거는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고용 보고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자, 금리는 오히려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미증시가 조정이 나온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재적 인플레이션이다. 잠재적.
잠재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준금리, 계속 기준금리 한다고 했잖아요. 제로금리. 고용이 좋아졌는데, 고용이 안 좋아졌는데 기준금리 한다라고 했고, 이렇게 기준금리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금리 결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즉 기준금리가 됐지만 잠재적 인플레이션 수치 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미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발 속에 큰 하락이 나왔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죠. PPI. 여러분들 최근에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되게 좋게 나왔어요. 0.6%나 상승한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 거예요. 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오히려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일에 있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지불하는, 즉 기업이 지불하는 겁니다. 기업이 지불하는 거예요. 기업이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를 측정을 한다. 그거를 지수화한 것이 생산자 물가 지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성이 높은 물가 지수다. 자, 지금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 있잖아요. 물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수준은 사실상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크루드 오일로, 즉 오일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크루드 오일이 올랐던 이유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기저효과, 여기서 이제 기저효과라는 거는 작년, 즉 작년 대비했을 때 이 가격상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상품 오일의 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실제치, 즉 발표하는 수치보다 오히려 더 부풀려서 크게 나오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2021년이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일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65달러에서 거의 70달러, 이제 70달러까지 뭐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연도 안에 이렇게 큰 가격에 대한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쯤에서는 아마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죽고 나서 오히려 오일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즉 전년 대비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실제보다 더 부풀려 나오는 현상들이 기저효과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기저효과로 인해서 오일이 상승했던 근거로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즉 생산자 물가지수, 즉 생산자 물가지수는 최근 뭐 기저효과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공급 쪽에서 이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망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사실상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급망이 훼손되면은 사실상 이 재고량이 발표되는 그 재고량보다 사실상 더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공급이 덜 되는 겁니다. 공급이 덜 되는 거. 원래 이 공급량보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아주 중요하게 보여줘야 된다.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 수준, 국민 경제 물가 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성이 높은 물가 지수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플레이션 지표로도 활동되며 생산자 가격의 동향을 측정한다. 요건 이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자, 인플레이션 안 들어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관점에서 자, 상품 시장, 즉 상품 시장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유동성을 시중에다 계속 공급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즉 상품 시장이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수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든지 인플레이션과 가장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최근에 이제 뭐 3월 대비했을 때 최근이라고 하는 거는 4월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대비했을 때 4월이 오히려 더 크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함으로 기본적인 경기 판단 지표이다.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규정할 때 이용이 되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 계속 나오죠. 자, 금리 결정과 정책 방향 등을 예단을 한다. 자, 이게 모든 얘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얘기.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게 판단한다. 자, 지금부터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나 이제 크게 예상치를 훨씬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오면 자, 금리 인상, 금리 결정이 또 한번 이제 정책상으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책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안 좋게 부진하게 나와야 돼요. 시장 상황상. 근데 오히려 좋게 나옴으로써 여기에 대한 또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채권 매입 축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매입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채권 매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중에다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면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야 우리가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원래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소비자 물가도 있겠지만 즉 코어 물가입니다. 코어 물가. 우리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자, 미국의 연준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점에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판단한다. 즉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연준은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겠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큰 농수산물도 되겠죠. 사실상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에 대한 영향. 그럼 이 날씨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가격 변동이 이 편차가 많이 심하겠죠. 그렇기도 하고 상품 시장, 즉 오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일이 여러 가지 이제 설비 가동률이 안 되고 정비 시설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오일이 재고량이 오히려 이제 그 축적되어 있는 재고량보다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폭이 심한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
그 외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서비스 물가가 있습니다. 상품 물가도 있고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연준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판단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오히려 이제 기저 효과를 포함한 오일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이런 상품을 좀 제외하고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도 상품 물가가 있고 서비스 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품 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뭐 상당히 많겠죠. 레저, 뭐 호텔, 관광, 뭐 이런 물가에 대한 가격들이 아직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소비자 물가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 연준이 얘기하는 즉 변동폭이 심한 그런 품목을 좀 제외하고 서비스 물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뭐 인플레이션도 있겠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는 입장 자체가 연준이 원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물가도 같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아마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금리 결정과 뭐 여러 가지 테이퍼링 관련된 이런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소 못해도 뭐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말고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고 다시 추세적 상승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총생산입니다. 국민 총생산. 우리가 여러분들 GDP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GD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GDP부터 모든 경제 지표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 경제 지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GDP의 구성 요소가 있죠. GDP의 구성 요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소비. 자, 소비가 이게 이제 소비 뭐 투자, 재정, 수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품목 상에서 이게 이제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소비가 70%예요. 소비가 7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소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느냐.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고용과 관련된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소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빗대어서 여러분들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은행. 그럼 지금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가 뭡니까? 최근 작년에 있었던 즉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었으니 고용과 그 다음에 안정된 물가죠. 안정된 물가. 그럼 이 안정된 물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소비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소비. 즉 우리가 소비를 해야 즉 수요가 살아나야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준이 원하는 즉 중앙은행이 원하는 물가 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고용도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용이 회복되었으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는 원하는 건 결국 소비다, 소비. 즉 물론 이제 수출도 있고 재정도 있고 투자도 있겠지만 소비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중앙은행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제지표 막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항상 이런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지금 상황과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자,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 즉 정부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사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받겠죠. 그럼 정부가 돈을 시중에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도 받아봤잖아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지원금들 여러 가지 받죠. 그게 다 정부가 주는 겁니다. 정부가. 그럼 이런 정부가 시중에다가 돈을 공급을 하면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재정이 위축되고 수출도 위축되겠죠.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역할을 맡아서 경기를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관점은. 그래서 이게 중단되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직 앞전에도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 물가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서비스 물가. 즉 서비스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리 소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물가가 안 오르면 경기가 회복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자,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소비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경제가 좀 회복을 한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가 회복을 하면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채권은 정부가 발행을 합니다. 정부가 발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 미증시 무너지고 국내 증시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현재 관점에서 자, 제가 이제 총생산에 관련해 가지고 채권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채, 즉 10년물 하죠. 요새 막 금리가 올랐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금리가 오르는데 왜 자산 시장이 무너지지?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PPT와는 그렇게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채권일 거예요. 채권. 우리가 미국채가 있는데 이 미국채가 결국엔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소비가 적어지고 일자리도 적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지금 그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면 할수록 금리가 올라간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상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금리 올라가는데 가격이 왜 떨어지지? 금리 올라가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금리 올라가면 가격이 왜 내려가는지. 자, 일단은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만기 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기 시 받는 금액. 자, 일단은 자, 10,000원인 채권이 있다라고 합시다. 10,000원인 채권. 자, 10,000원인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기 시에 받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금리가 있겠죠. 그러면 10,000원에 우리가 3% 이제 10,000원에 주는 3% 이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만기 시에
만 원을 받는데요. 그럼 3% 이자를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사는 금액인 거죠? 결국엔 9,700원이 되겠죠. 9,700원. 자, 9,700원에 사면 만기 시에 이제 이자를 3%씩 받아가니까 만기 시에 만 원을 준대요. 그럼 9,700원이 채권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5%, 즉 채권을 산다라고 했을 때 5%에 대한 이자를 받는 채권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만기 시에 만 원을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만 원을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만 원에서 아무래도 5%다 보니까 그냥 9,500원이 되겠죠. 9,500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는데 자, 가격이 싸지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통 금리를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자, 3%에 대한 채권이 있고 5%에 대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3%의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3%에 대한 채권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오히려 3%에 대한 이자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이자를 더 높게 설정을 해줘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즉 매력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만기 시에 대한 금액은 일정하겠지만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금리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미국채, 그러면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채 10년물은 현재 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정부가 발행을 하죠. 여러분들 정부. 근데 정부가 미리 빚을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빚을 미리 땡겨 쓰고 거기에 대한 미 국채는 수요를 만들게끔 형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채 부담을 좀 줄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던 거고, 자, 그럼 미국채 10년물 금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최근 뭐 1.66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자, 1.66 왜 계속 금리가 올라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계속 발행을 해야 되죠. 발행해야 됩니다. 왜냐?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국채 발행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자, 막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 정부는요, 부채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중앙은행 측에서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뭐 정확하게 말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계속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지만 채권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금리, 즉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를 방어해준다. 방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국채는 사면 살수록 국채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발을 산다라고 합시다. 어느 한 귀한 신발이 있어요. 그럼 너도 나도 이거를 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 신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국채도 똑같습니다. 국채에 대한 물량이 없으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 자,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자, 국채 가격이 왜 내려갑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금리라고 할게요. 자, 금리는 왜 올라갑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발행을 해서 수요를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발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미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 측에서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최근 안정화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화가 언제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 인프라 투자까지 한대요. 인프라 투자. 즉 GDP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겠죠. 교육시설이라든지 뭐 보건시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게 이제는 2.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 1차 부양책은 1.9조 달러였죠. 1.9조 달러. 근데 지금 인프라 투자까지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4조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합니까? 뭐 세금을 걷어서 재원 마련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세금을 걷어서 한다라는 건 한정적입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 국채 발행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자, 2.4조 인프라 투자 실시를 한대요. 바이든이. 그러면 자, 채권 발행하죠. 그럼 국채 금리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권 발행을 하는데 다시 복습하면서 내용을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자,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갑니까? 자,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그러니까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기존에 있었던 금리 자체가 매력이 없다 보니까 자, 금리를 높게 발행을 해서 이 수요를 살려서 어느 정도 이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금리를 높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 국채 금리가 1.6%까지 올라왔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가 안정권에 들어섰잖아요. 자, 2%까지 올라요. 2%까지. 이거는 물론 이제 예측이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왜냐? 국채 발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프라 투자 한대요.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자, 재정 마련, 뭐 세금, 그다음에 국채 발행 이걸로만 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2.4조를 재원 마련한다라는 건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1.6%래요. 그러면 바로 2.5조 달러나 2.6조 달러 이렇게 재원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나스닥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 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 즉 13,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에서 13,000포인트를 깼는데 앞으로 인프라 투자 물론 이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악재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부채요. 엄청나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또다시 이 미증시나 국내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더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일단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채권입니다. 채권과 지금 채권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채권 시장, 즉 채권이 오히려 자산 시장을 계속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인플레이션 체크합시다. 인플레이션.
자,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값이 상승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값이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 미국채 금리,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금리가 올라간다. 즉, 발행을 많이 하면 공급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높은 이자율을 발행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발행을 시켜서 요거를 수요를 충족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리겠고, 지금 또 체크해야 되는 경우는 금리죠, 금리.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채권 금리랑 지금 뭐 이제 기준 금리랑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기준 금리는 0에서 0.25%입니다. 0%에서 0.25%. 자,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자, 미국 기준 0에서 0.25%고 채권에 대한 금리는 최근 1.66까지 제가 봤으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금리 올랐대. 금리 올랐대.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야, 기준금리인데 금리가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그럼 제가 앞전에 다 말씀드렸죠.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채권은 오히려 가격이 발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은행 측에서 사주고 있다. 사주면 어떻게 돼요? 또 채권을 사게 되니까 다시 이 공급량이 많아진 거를 다시 물량을 소화를 해주니까 이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미국채 금리랑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글로벌에 대한 경제 지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해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에서 비유를 많이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차트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실전투자 백지의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내일 밤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